자, 이번 시간은 조세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정책은 한 4문제에서 5문제인데요. 조세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최근에는 세법 문제가 나오긴 해요. 우리가 이 교수님이 또 세법을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과목 교수님 세법 맡기고요. 그 기초적인 것만 나중에 제가 개론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세법에 대한 문제는 제가 뭐 국세라든지 지방세, 그 다음에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할 때는 보유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교는 조세라는 건요, 우리가 조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탈세한다는 거는 우리가 불법인데요. 자, 책에 보시면은 의의에 4번째 줄 밑줄 쳐보시면 조세 회피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낀 건데, 사회 비난을 받습니다. 조세 회피는 사회 비난을 받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건 아니죠. 그죠? 탈세는 불법인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의 기능. 자, 조세의 기능은 이제 먼저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세의 기능이라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원 배분보다는 이제 우리가 소득 재분배죠. 소득 재분배. 자, 소득을 재분배 시킨다는 거는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상속세나 증여세, 없는 사람한테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큰 기능이고요.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자원 배분의 기능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라는 거는, 자, 저소득층들은 우리가 그 집을 사기 어렵기 때문에 조세상 특혜를 줘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한테도 공간이 배분될 수 있고요. 물론 이 소득지분배와 자원 배분 기능 위주로 우리가 좀 가져갔으면 하고요. 뭐 다른 기능들은 이제 책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책을 보시게 되면은 157페이지 자원 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원 배분은 이제 서민주택을 위해서 조세상 특혜를 주게 되면은 주거의 공간이 배분되기도 하더라. 조세라는 자체가 토지용을 규제하거나 아니면 조장을 시켜서 민간이나 공공물을 활용할 수 있고요. 소득지분배가 가장 중요한 거죠. 형평성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는 상속세, 재산세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넘겨보시면 뭐 집가안정이라는 거는 양도소득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조세는 이제 집가안정 및 투기를 억제할 수 있고 주택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를 준다든가 주택 공급자한테 세제상 혜택을 줘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밑에가 이제 세법 문제예요. 조세의 분류는 세법에서 배우신 내용이니까 제가 중요한 파트는 나중에 문제 할 때나 아니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학개론에서는 260페이지 가시면은 조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응능은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익을 받는 사람이 이제 부과되는 건 응익인데요. 자, 응능이라는 건 이제 형평성의 원칙인데, 수평적은 갑돌이와 을돌이가 소득이 똑같아요. 그럼 똑같이 내야 돼. 그럼 이건 수평적 형평성이 되고요. 자, 갑돌이가 사장이고 을돌이가 직원이에요. 그럼 갑돌이가 더 돈을 많이 내야겠죠. 그러니까 수직적 형평성을 또 차등가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의 기착 문제. 여기가 이제 우리 학교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조세의 전가와 기착을 물어봐요. 그래서 조세의 전가는 뭐고 또 기착은 뭐냐, 자,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의 조세는 기능이 소득지분배가 가장 큰 기능이죠.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건물주가 임대인이에요. 자, 그럼 임대인이 건물주가, 자, 임대인이 이제 정부가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되니까 보유세, 재산세를 부과시키죠.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는 놈이 더하다고. 이 사람이 이제 임차인한테 전가시킵니다. 그럼 임차인에 떠맡기는 것을 우리가 조세의 부과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세의 부과라는 거는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조세의 전가라고 얘기를 하죠.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가 공급자가 되면 얘가 수요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임대료가 1,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100원의 재산세를 부과시켰어요. 그럼 1,060원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60원만큼 임차인이 부담을 하겠죠. 그러면 소비자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우리가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자가 수요를 감소시키다 보니까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0원을 60원을 또 부과시켰으니까 40원을 공급자가 내야 돼요.
그럼 얘는 1,000원에 판 게 아니라 960원에 팔아서 생산자의 수입도 줄고 이 생산자의 잉여도 줄어드는 거죠. 그럼 결국은 공급은 자 어떻습니까? 가격은 이제 올라서 임대를 올린 것만큼 전가돼서 소비자 부담은 커지고 수요는 감소하고요. 공급도 감소해서 가격을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만 이렇게 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것이 전가라는 거는 어때요? 임대인 임차인한테 이렇게 떠맡기는 게 전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귀착이라는 거는 누가 부담받는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건 이제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탄력성이 대체재와도 관련이 되죠.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럼 유리해져요. 유리해지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자, 그럼 갑돌이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가격을 못 올려봤죠. 가격을 좀만 올리더라도 자 수요를 주니까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그럼 유리해요. 그래서 이동하기가 쉽고 나가기가 또 유리하기 때문에 자 임대인이 임대를 올려버리면 얘가 나간다 그러죠. 그럼 잡죠. 왜? 유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를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손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잡아서 야, 너 미안하다. 내가 조세를 너한테 부담을 작게 할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탄력적은 유리해서 조세 부담이 작아집니다. 근데 후진국 같은 경우는 주택이 부족하죠.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울돌이가 후진국 살아요. 자, 그럼 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있어도 한 채밖에 없어요. 저쪽 외곽에. 자, 그럼 굉장히 비탈적이다.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간다니까 안 잡죠. 그래서 나가니까 집이 없어 다시 들어가서 조세, 어렸을 때부터 저는 조세를 너무 좋아해요. 저한테 부담시켜줘서 그렇죠. 그럼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탄력적은 유리해서 부담이 작아지고 비탄력적은 불리해서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이면 완전히 불리할 수 있고 완전히 유리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260페이지 조세의 전가입니다. 자, 이 법적 납세 의무자로부터 다른 경제주체에게 조세 부담을 이전되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고 하고 귀착은 뭐예요? 귀착은 조세 납부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 세금의 납세자 의무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부담하냐 문제가 귀착이죠. 근데 그것이 반반씩이 아닙니다. 조세 귀착의 내용은 1번의 세금의 부과는 수요자 또는 공급자, 즉 어느 누구에게도 부과하든 수요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이 아닌 한 차이가 있으나 결국은 수요자, 공급자 같이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오른쪽에 보시면은 조세의 배분을 결국 누구에게 부과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공급의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수요 공급 중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좀 덜 부담하고 유리하니까 탄력성이 작은 쪽이 비틀어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고 이유는 이렇게 가세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탄력적은 유리하고 적으세요. 그럼 수요가 유리하고 공급이 비틀어 쪽 공급이 불리합니다. 그럼 수요가 유리, 공급이 불리죠. 그럼 수요자 부담은 작아지고 공급자 부담은 커지겠죠. 자, 그 다음에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수요자가 더 불리합니다.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공급이 더 유리하죠. 자, 그러면은 수요자 부담은 커지고 공급자 부담은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완탈이면 완전히 유리해요. 또는 공급이 완비면 공급이 완전히 불리합니다. 그럼 세금은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고 가격에 대한 수요가 완비고 또 공급이 완탈이면 수요자가 완전히 불리하고 공급자가 완전히 유리하니까 세금은 수요자가 전부 부담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만약에 재산세및 양도세 부과 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는데 자, 이건 그래프가 나오진 않았지만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그 밑에 내용이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해서 세로축이 이제 가격이고요. 자, 가로축이 양입니다. 거래량. 자, 그럼 거래량을 봤을 때 자, 우리가 그 투라고 한다면 자, 공급과 수요가 만나죠. 그래서 균형을 이룹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격이 1,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가격이 원은 뺄게요. 근데 얘한테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했어요. 10개만큼 이제 균형이라고 하면. 그럼 재산세를 부과시켜서 100원을 부과시키면 당연히 가격이 올리겠죠. 그럼 얘는 공급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럼 공급 곡선이 이제 좌상향 이동한다고 하거든요. 좌측으로 올라가는 거죠. 좌상향 이동.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용어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 칠판 주제를 만들 때 만약에 생산비가 1,000원이 들어간다. 그럼 1,000원이 여기가 이제 생산비예요. 근데 만약에 1,500원에 팔았다. 그럼 500원만큼 생산자 잉여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친 게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소비자도 잉여가 있어요. 자, 이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만큼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는 거죠. 소비자 잉여.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공급을 줄인 상태에서 가격을 올려버리죠. 그죠? 그럼 이만큼 이제 재산세를 100원을 부과한 것만큼 누가 부담하냐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당연히 가격을 올리게 되면 만약에 1,060원을 올렸어요. 그럼 60원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빵꾸가 나요.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고요. 8개로. 생산자 잉여도 줄어드는 게, 자, 만약에 공급자들도 어떻게 돼요? 100원에서 60원 빼면 40원을 부담하죠. 그럼 얘가 실질적으로 판 거는 960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생산자 잉여도 줄어든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가 빵꾸가 난 다음에 이만큼 조세를 갖고 가다 보니까 요만큼의 삼각형이 줄어들었죠. 그럼 얘네들이 잉여가 다 주니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만큼 이제 두 가지 다 빵꾸가 났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경제적 순손실이다. 순손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그 후생이 발생해서 사회적인 그 비용이 나타났다.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쭉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조세 부과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서 C만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결론이죠. 그럼 넘기시면은, 그러므로 조세 부과가 시장을 통해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또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한테 효율적으로 배분이 못하니까 비효율적으로 되고요. 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해서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효율성이 상승돼서 공급이든 수요든 비탈 쪽에서 더 적어진다는 거는, 자, 우리가 경제학인 건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급과 수요를 줄인 상태에서 더 탄력적일 때는 더 많이 줄이거든요. 그럼 비탈 쪽일수록 탄력적인 애들은 더 반응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순손실을 크게 볼 거고요. 비탈 쪽은 좀 적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탄력성의 크기와 조세의 기차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가 박스와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5번이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탄력성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주택과, 자, 제목이 뭐냐면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이에요. 그럼 신규주택과 중고주택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나왔었냐면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담한다면 역진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이라는 것은 신규주택은 굉장히 새 주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자, 그래서 이거는 신규니까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 그래서 만약에 5억을 이제 판매하고요. 자, 중고주택은 금이 많이 갔습니다. 불량주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는 1억이다. 저가주택이다. 도덕층입니다. 그럼 똑같이 취득세를 우리가 부과해요. 일률적으로. 뭐 취득세가 10% 되진 않죠. 근데 가상해서 10%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있다.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있다. 그럼 당연히 수요자한테 취득세를 부과하겠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 공급자가 신규주택 같은 건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타락적이에요. 근데 수요자는 고가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이거든요. 소득이 많기 때문에 주택 부담 능력이 좀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유리하고 얘가 불리해지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냐? 자, 5억에서 5천만 원에 대한 정부가 취득세를 부과시키면 얘는 얘한테 전가시킵니다. 왜? 유리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500만 원만 내고요. 500만 원만 내고 5천만 원에서 얘 4,500을 내라 그래요. 4,500만 원. 그러면 얘 부담이 커지고 얘 부담이 작아지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급자가 굉장히 중고주택 같은 건 우리가 바로바로 짓죠. 탄력적입니다. 근데 수요자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얘는 주택 구입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얘가 유리하고 얘가 불리하다 보니까 얘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얘 부담이 작아지죠.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이라는 조세를 부과시키게 되면 정부가 얘는 900만 원을 내고요. 얘는 100만 원만 내요. 그러면 얘는 900 내고 500 낸다면 반대로 얘가 부담이 커지고 얘가 부담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역진세라는 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역진세는 이제 우리 가세 표준에 의해서 오히려 더 증가되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낮아졌죠. 그래서 반대 현상이 역진세. 그래서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등가세나 누진세를 적용시킨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디가 이제 나왔었냐면 동그라미 5번이에요. 신규와 중고주택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신주택의 소비자인 고소득층인 중고주택 소비자 저소득층에 비해 오히려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동일할 때는 우리가 역진세가 나타난다가 어때요? 나왔거든요. 그래서 밑에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거대로 그대로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차등가세, 누진세를 적용시켜서 수익적인 형평성을 달성시켜서 있는 사람이 더 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이제 넘기시면은 페이지 264페이지 가시면 5번이에요. 5번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5번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재테크로 이제 투자를 해서 좀 이렇게 차익을 얻었는데 이 정책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책이 오면서 정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약간 좀 깐 곳으로 흐르고 있죠. 이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거기 보시면 중과예요. 자, 그럼 중과세죠. 중과세로 양도세를 중과시킨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제 이걸 썼는데 뭐 취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권 오면서 자 2017년 8.2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중과시킨다는 건 수요 억제입니다. 너무 이제 투기 세력이 양도 차익을 노리는 사람이 맞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줘서 2018년 4월 달까지 줬어요. 4월 달까지. 그러면서 지금 물량을 팔라는 얘기죠. 그럼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면 매도를 하니까 가격은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빗나갔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동결효과라는 게 나와요. 동결이라는 것은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서 물량이 잠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다주택자들은 1가구 1택은 다주택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 깜짝 안 와서 정권 바뀌면 되는데 라고 해서 공급을 안 내놓습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얘가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5번 갑니다. 자, 양도세와 토지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주택을 처분을 기피해서 주택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게 바로 동결효과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래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중과할 경우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부동산 이용을 촉진하는 효율적인 과세였는데, 자, 이게 이제 잘못돼서 1번처럼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이제 여기는 이제 보유세죠. 보유세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3번에 별표 치시는데, 토지용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자, 용도에 맞게끔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보유세를 이 차등가세를 해야 효과적으로 올바른 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4번이 이제 그 헨리 주지 이론인데요. 이건 위에 있는 얘기를 이제 보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궁극적으로 보유가세를 이제 강화하고 거래 이전 가세를 낮추는 방향의 세제를 개편해야 거래를 활성화해서 분별 형평성을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위에 보시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위세 운동이라는 자체가 좀 어려워요. 자, 이게 우리가 지대이론에서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에서 고전압파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헨리 조지를 조금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위세 운동은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지대이론이라는 거죠. 농경지 지대이론이 고전압파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고전압파는 지대를 잉여로 봤어요. 잉여. 그래서 자,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가만히 앉아서도 부정성에 의해서
우리가 고전업화는 농지가 택지로 개량되는 걸 생각 못했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어떻을까? 우리가 인구가 늘어난 다음에 땅이 한정돼 있으니까 사람 인자 입구차에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곡물 수요가 늘어나니까 곡물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아무 노력 없이 자, 우리가 지주는 어떻습니까? 생산비를 빼고 가만히 앉아도 지대가 높아진다는 거죠. 곡물 가격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 잉여라고 생각한 이 헨리 조지는 토지 단위세 운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위세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헨리 조지가 있었을 때는 고전업화였습니다. 자연적 특성이죠. 자연적 특성. 그럼 토지가 개량되는 것을 전혀 생각 못했다는 거죠.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 자, 들어볼게요. 자, 갑돌이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지주예요. 지주가, 토지 소유자가 을돌이한테 땅을 빌려주죠. 그럼 땅의 임대로 지대를 받습니다. 지대를. 자, 근데 이제 얘가 자연적 특성이라는 거는 토지가 완전 비탈적이라는 거죠. 공급이 안 돼요. 부중성에 의해서. 그 공급이 완전히 비탈적이다. 비탈적이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근데 그냥 비탈적이 아니라 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 완전 비탈적이라는 자체는 완전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자기가 다 부담하고 수요자한테 전가를 못 시켜서 형평성에 맞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가격과 양이다. 공급이 완전 서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전가시켜요.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자 부담은 커지고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며 자, 생산자는 1,000원에 판 게 아니라 960원에 팔아 40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임대인의 수입도 작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빵꾸 하는 게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해서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공급이 완전 비탈적이기 때문에 공급이 불리해서 전가도 못 시켜서 다 토지 소유자만 다 내라는 거예요. 형평성에도 맞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격이 형성된다면 전가를 못 시켜서 가격도 못 올리고요. 자, 이걸 재산세를 부과시키더라도 양을 못 줄여요. 완전 비탈적이니까.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많이 저한테 질문이 오는 거는 요즘은 어때요? 토지가 이 농지가 전환이 되죠. 택지로. 용도가 전환이 되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완전 비탈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전가된다는 게 현실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헨리 조지 들어갑니다. 헨리 조지의 토지 단위세 운동이죠. 자, 그러면은 2번. 헨리 조지의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증세할 경우 토지세 수익에만 재정을 충당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옛날에는 우리도 지금 비효율적인 세금이 걷어진다면 걷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토지세만 걷어라. 자, 토지세만 걷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지주가 완전 비탈적이니까 자기가 다 부담하죠. 그럼 우리가 조세의 형평성에 맞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그는 고전업화입니다. 지대를 잉여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완전 비탈적이다. 그러면 완전히 수직이다, 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가치에 대한 과세 토지 공급에 전혀 영향이 없고 토지 단위세 부담은 공급자의 지주에게만 귀착되기 때문에 수요자한테 임차인에 전혀 전가되지 않으니까 형평성에도 맞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한 토지의 수급량 종전과 동일하므로 자, 못 줄여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한테 자원이 배분될 수 있다는 거죠. 자원 배분이 여기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아까 제가 4번이 있었잖아요. 자, 토지의 공급 곡선은 완전 비틀어져니까 완전히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는 자, 전가시키지 못한 형평성에도 맞고요. 그 다음에 줄이지 못하니까 토지 보유세가 부과하더라도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초래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조금 도와드리려고 오른쪽 대표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죠. 자, 일단은 1번에 보시면 아까 동결효과라는 게 있었어요. 동결효과. 그래서 아까 동결효과가 조세가 중과가 되면 동결효과는 물량이 꽁꽁 얼어붙죠. 안 나와.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 맞습니다. 자,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한테 전가가 되겠죠. 맞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세요. 탄력적은 유리하고 비탄력적은 불리하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건 공급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유리 동그라미. 자,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건 수요가 분리 동그라미. 그러면 공급자가 유리, 수요자가 불리하다는 거거든요. 세금이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수요자,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우리가 좌측에 토지용을 특정 방향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차등가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4번이 정답인데, 자, 이걸 주의 있게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자, 얘가 똑같은 지문이 2번 나왔어요. 그래서 토지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한다? 아니죠. 자, 용도에 따라서 보유세를 차등가세 해야 하지만 올바른 대로 세금이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4번이 정답이고요. 지금 5번이 헨리 조지 이론이에요. 자, 토지 공급이 완전 비틀어적이다? 그럼 이건 헨리 조지 이론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토지 보유세에 부과되어도 자원 배분이 초래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와서 다시 한번 본다면 페이지 257페이지 오셔서 다시 정리합니다. 자, 조세는 탈세는 불법입니다. 근데 조세의 피는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이지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인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조세는 자원 배분의 기능도 있고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있다. 자, 넘기시면 페이지 260페이지. 자, 지금 재산세를 부과시켰어요. 그러면 부과시킨 것만큼 다 전가시키지 않고 임대료한테 가격이 올려버려요. 올린 것만큼 전가분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올린 것만큼 소비자 부담은 커지겠고, 자, 어때요? 그 다음에 이 생산자 잉여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면 수요가 줄겠죠. 그러면서 제가 40원을 냈기 때문에 쟤는 1,000원에 판 게 아니라 960원에 팔아서 아까 그래프 봤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고 생산자 부담이 커져서 거래량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빵꾸가 2개가 났습니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것이 주택을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오히려 자원 배분이 왜곡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탄력적은 유리, 비탄력적은 분리. 그럼 탄력적은 조세 부담이 작아지고 비탄력적 조세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양도세 중과 있었죠. 양도세 중과에서 동교로가는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서 물량이 잠겨져.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상승될 수도 있더라. 꼭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지 262페이지 나왔던 얘기는 신규와 중고주택.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신규주택에 더 많이 세금을 부과시키라는 얘기예요. 일률적으로 딱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탄력성이 있어서 반대에 대한 역신세니까 차등가세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헨리 조지 이론은 이 고전압파예요. 지대이론인데 잉여입니다. 잉여. 그러니까 얘네들은 야, 토지 소유자야. 네, 너 이거 잉여야. 왜요? 너 자연적 특성이다 보니까 땅이 한정된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나서 곡물 수요가 늘어나면 곡물 가격이 오르잖아. 네. 그러면 너 땅 빌려갖고 지대를 내려놓는 놈들이 많잖아. 네. 그러면 너 가만히 있으면서 너 노력한 게 뭐가 있어? 아니요. 하나도 없는데요. 잉여라는 얘기죠. 그래서 헨리 조지는 토지 단일세로서 자, 다른 세금 걷지 말고 토지세만 걷어라. 100% 징수할 수 있어서 그것이 형평성에 맞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시키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헨리 조지는 자, 세금을 부과시켜도 못 줄여. 그러면 원하는 사람한테 자원이 배분되고요. 가격을 못 올리다 보니까 형평성에도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헨리 조지에 대한 토지 단일세 운동이 이제 완전 비틀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토지세가 보유세가 부과되어도 자원 배분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이제 EBS 강의도 하는데 EBS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수강생들이 교수님 왜요? 완전 비틀어적일 때는요.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얘는 헨리 조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의 고전압파를 가정해서 옛날 이론을 가정했을 때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어 자원 배분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지 지금 현실의 얘기는 아니죠. 현실 어때요? 자, 우리가 토지가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까?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용도가 전환이 되니 토지가 공급이 탄력적이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세금은 전가될 수가 있다라는 지금에 대한 이론입니다. 근데 헨리 조지 이론은 항상 완전 비탄력적 상황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는 자원 배분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법은, 자, 나중에 이제 세법에서 공부를 하시고요. 학교로 나오는 거는 제가 요번에도 찍었어요. 30회 때도 이제 찍었다고 이제 수강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세법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딱 배정이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얘네들이 3월 달에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를 내요. 근데 그 문제를 제가 나중에 또 뽑아서
국세지방세 요걸 보십시오라고 할 테니까 그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 정책까지 우리가 주택 정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책론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